자, 전체주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입니다. 원래는 삼국 동맹의 일원이었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였는데 오스트리아와의 앙금으로 인해 가지고 1차 대전에는 참가 안 하다가 전쟁 중반쯤 돼서 연합국에 합류를 하죠. 승전국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요 후유증에 시달려요. 네.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전쟁의 승전국 대우는 받지만 별로 받아낸 게 없어요. 특히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후유증으로 이탈리아의 역사에서 이제 붉은 2년이라고 해가지고 1919년부터 1920년까지 막대한 실업난과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을 겪어요. 거기에 치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솔리니죠. 이 무솔리니가 등장을 해서 이 친구가 국민 파시스트 당이라는 거를 조직을 하고요. 이 파시스트, 이 보통 이탈리아 파시즘 그리고 이런 전체주의자들을 갖다가 파시스트라고 하는데 이 파시즘 이게 그게 파쇼, 거기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묶음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제 집단이죠. 개인보다는 집단, 이런 의미인데, 하여튼 이 국민 파시스트 당을 결성해가지고 이 친구가 로마 진군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와 같은 거를 벌이게 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 국왕이 얘를 지지를 해요. 국민 파시스트 당을.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 국왕의 지지를 받고 이 친구들이 무솔리니 정권을 수립하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국왕의 지지뿐은 아니겠지요. 물론 이탈리아 국민들도 지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들 보고 하라고 했더니 얘들이 일당 독재 정치를 하게 되지요. 1928년입니다. 그래서 무솔리니가 그 중심이 돼가지고 이탈리아를 이제 파시즘 국가, 이탈리아 국민들을 파시스트로 만드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먹히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요. 대공황 이후로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들도 늘어나니까 일본에서는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가장 나라 국내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전쟁하면 돼요. 전쟁하면은. 그러면 모든 관심이 전쟁으로 옮겨가거든. 모든 나라의 문제점. 그 실업자들도 대충 총지어져 가지고 전쟁 나가게 하면은 일석이조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만주철도에 대한 소유권, 이게 그 관리가 일본에게 있었는데 이 만주철도가 폭파되었다라는 거를 핑계로, 사실 누가 폭파시킨지도 몰라요. 조작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핑계로 만주에 일본 군대를 투입합니다. 그게 바로 만주 사변이라는 거죠.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대략 만주에 있는 중국 애들을 갖다가 몰아내고 그 자리에 만주국을 건설합니다. 옛날에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데리고 와서 만주국의 왕으로 만들어요. 물론 허수아비로 세운 거지요. 영화 마지막 황제라고 그 띵작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제연맹에서는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리튼이라는 사람이 조사 중심이 돼서 이 리튼 조사단이 조사를 나와요.
그랬더니만 이거 국제연맹이거든요. 국제연맹에서 이거는 전쟁할 거리가 아니다. 야, 철수해라. 철수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일본은요, 철수 명령 안 따릅니다. 오히려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야, 너가 그래 잔소리 할 거면 내가 안 하고 말지. 국제연맹의 한계 중에 있었잖아요. 배째라 해프면은 감당이 안 돼요. 뭐 군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5.15 쿠데타라고. 아, 쿠데타가 아니고 쿠데타인데. 1932년 5.15 쿠데타라고 당시 이런 대외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총리가 있어요. 이누카이 수요시라고. 이누카이 수요시를 피살해버려요. 군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위관급이라는 거는 군이 중에서, 이 장군 중에서도 초급 장교거든요.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총리를 피살시켜버려요. 그래 이때부터 해가지고 얘들이 뭐 정당 정치 이런 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군부 족제, 군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요거의 뒤처리도요. 총리를 갖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 총리 죽인 애들이 무기징역을 받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어영부영 되면서 그냥 없어져요. 그래 되니까 나중에 이게 1936년 되니까 다시 이제 EU 쿠데타라고 해서 아예 군인들이 막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막 쿠데타를 벌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어쨌든 일본은 그 뒤로부터 해가지고 군대가 정권을 장악하고 뭐 정치인이라고 뭐 나설 수가 없잖아. 뭐 죽는 판에. 그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군사 독재, 그러니까 뭐 군국주의 국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예 중국으로 전선을 넓히는 중일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이것도 웃긴 게 노구교 사건이라고. 당시 그 중국과 일본의 뭐 경계구역인가 하는 그 노구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총성이 났어요. 일본에서 인원 체크를 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 없어. 일본 군인 중에 인원 체크해봤더니 아가 하나가 없어. 그래가 어디 갔노? 자가 죽었는갑다. 그래가 상부에 시키지도 않고 그냥 쳐들어가 버려요. 전쟁을. 그때 당시에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무다구치 렌야라고 아주 뭐 하여튼 나중에도 뭐 유명한 되게 삽질 많이 하는 장군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냥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 휘말렸다기보다는 그냥 전쟁하고 싶었어. 그래가 근데 중국에 기세 좋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중국 땅이 넓어. 저항이 매서워. 그러면서 이게 결국 장기전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이 전쟁 속에서 수많은 학살, 그 대표적인 게 뭐 난징 대학살이라든가 뭐 20만 명, 30만 명 죽였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가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이 중일전쟁 때 일본이 그냥 중국이라는 늪에 빠져요. 군인들은 계속 투입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네, 감당이 안 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은 비난대로 계속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뭐 석유 수입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다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까지 결국에 벌이게 되고 나라가 폭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이런 거 저런 거 알았다고 해도 당장 일본 나라 안에 문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극복하려고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집니다만 이 대공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여기에서도 실업자가 속출하게 되고 뭐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감당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치당이라고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이라고 부르는 나치당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 당수였던 히틀러가 한 말이 이런 거거든요. 야, 우리 실업자 다 취업시켜줄게. 물가 잡아줄게. 그리고 우리 독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베르사유 조약의 막대한 배상금 내가 다 무효로 할 거다. 안 낼 거다. 배째일 거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게 먹힐 리가 없거든요. 그 독일 사람들이 사실 되게 합리적인 사람, 예술가들도 많고 과학자들도 많고 독일 출신의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안의 상황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런 선동들이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나치당이 1932년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1933년에는 그 당수였던 히틀러가 수상에 오르게 되고 그 뒤에 1934년에는 총통에까지 이릅니다. 수상과 총통의 차이점은 나도 명확하게 총통은 조금 장기적으로 왕처럼 죽을 때까지 이런 게 있을걸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틀러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양한 공공사업이라든가 산업을 육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 빨갱이다 하면 그건 아니에요. 마르크스주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얘들 그 히틀러 같은 경우는 타협을 합니다. 자본가들과 타협을 해요.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가 주도로 엄청 키우게 되고, 나중에 재군비 선언, 원래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가지고 재군비 군사 무장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베르사유 조약 파괴해버리고 나중에 국제연맹도 탈퇴해버려요. 국제연맹 원래 처음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바이마르 공화국 때는 다시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나가버립니다. 자꾸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 개선의 명분으로 게슈타포라든가, 게슈타포는 이제 비밀경찰이죠. 그 다음에 SS, SA 이런 거는 이제 친위대입니다. 히틀러 나치당의 친위대.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공동의 적을 만들어야겠다. 국가의 단합을 위해 공동의 적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극도의 인종주의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서 누구를 적으로 삼습니까? 유대인을 적으로 만들어버리죠. 우리의 적은 유대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1935년에 뉘른베르크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실 유대인이 유럽에 꽤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돈 많은 애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 일만 나면은 쉽게 말하면 홀로코스트, 이 친구들에 대한 탄압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유대인을 어디까지 유대인으로 봐야 되느냐. 이때 당시에 유럽의 혼혈도 엄청 많이 되는데 이 뉘른베르크법에 의하면은 조부모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다 하면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다비드 별을 이제 달고 다니게 만들어가지고 각지에서 차별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난리 나는 거죠. 그냥 그죠? 하여튼 가스실에서 죽이고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도 국가의 단합을 위해서다. 이게 지금도 먹힌다는 게 좀 놀랍기는 한데요. 이 아들이 전략을 잘 쓰죠. 히틀러뿐만 아니고 그 밑에 유명한 그 연설 잘하고 이런 쇼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괴벨스라고, 그 사람이 그냥 스피커부터 해가지고 하면서 진짜 무슨 집단 환각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잘 구상을 한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소련 이야기도 좀 할게요. 소련도 2차 대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니까. 소련에는 이제 스탈린이 등장합니다.
새롭게 스탈린이 등장해요. 원래 소련에는 이제 레닌이라고 있었죠. 1924년에 레닌이 죽어요. 레닌이 사망하고 그 뒤에 이제 트로츠키라는 사람과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추방하고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트로츠키 같은 경우에는 세계혁명, 좀 스케일이 컸어요.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야, 뭔 소리야, 지금 우리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여튼 쫓아내고 자기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제 개발 정책을 쓰게 됩니다. 뭐 1차 5개년 계획, 뭐 2차도 있죠. 2차 5개년 계획. 그래가 1928년, 1932년, 1933년, 1937년.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뭐 중공업 우선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력 발전소도 만들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드네프르 수력 발전소라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농업에 있어가지고 농업의 집단화, 효율적으로 이제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을 집단화해요. 그래서 영세 농업하는 거 말고 농업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서 농사 짓게 하고 남는 인원 있죠. 걔들은 전부 노동자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산업 발전과 농업의 효율화를 동시에 취하는 정책이었는데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홀로도모르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밀생산지. 지금도 세계적인 밀생산지인데 거기에서 집단 이 협동농장 뭐 이런 거 만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 홀로모도르라고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도모르구나. 홀로도모르. 궁금한 사람들은 찾아보세요. 홀로도모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탈린도 숙청을 통해 가지고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인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